네, 반갑습니다. 행작 김만희입니다. 자, 원래 2024년 이제 정기 시험에서 경정 승진 시험에서 경찰 행작을 시험을 보셨을 텐데, 요즘 심사 승진보다 이제 시험 승진 폭도 좀 좁아지고 있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셨을 텐데, 어쨌든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경정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이 경찰 행작을 좀 분석을 해 드리면은, 자, 전체적인 총평을 내보면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평면적으로 봤을 때 행작 범위에서, 그럼 범위적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범위적 영역에서 벗어나느냐?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전체적으로 총론,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조직론, 인사, 재정, 그리고 통제, 그리고 지방행정까지, 특히 지방행정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은 이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적정 범위로 들어와 있지만 난이도를 그 범위 안에서 디테일한 세부적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행작 자체가 세부적이고 세밀화되어 가고 있는 이 경향은 왜 나타나느냐? 출제형 풀의 변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보시는 다른 것과 달리 이 행작은 특히 이 전공 과목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렇고 승진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행정사라든가 자격증 시험에서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아주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행작을 제발 체계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행작적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두 문자 외우고 그 두 문자만 반복하고 아니면 기출 몇 개 풀면서 그냥 객관식 감위를 좀 끌어올려 가지고 이런 어떤 암기화된 것들만 딱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 정말 이건 굉장히 시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실무를 또 하셔야 되고 공부할 학습 시간도 또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행정할 시간은 더 줄어들고 또 처음 보는 과목이니까 좀 낯선 점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5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안내 이 영상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번 시험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이러한 현상들이 시험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럼 우리가 행작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승진에 아주 손해를 보는 과목일까? 아닙니다. 올레크리를 저와 함께 기본 이론에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시험을 치시면서 조금 미소를 지으셨을 텐데, 우리가 했던 만행작에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우리 기본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38문제입니다. 이 38문제는 시험에서 이 포인트에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수업 때 강조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38문제가 접근을 했고, 이 38문제는 우리 기본서에서 그대로 강의에서 그대로 예상한 대로 들어왔었고, 그럼 나머지 두 문제 중에서 요 한 문제 정도는 요건 추론형 문제로서 행작적 토대로 갖고 있다면 충분히 접근해 갈 수 있는, 즉 예를 들어 지방 관련되는 재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주무부서는 어디다? 행정안전부라고 했죠. 특히 지방재정 하니까 돈이라고 할 것 같지만 어디에서 한다? 기재부가 아니라 행안부다. 아주 강조했었는데, 이런 식의 추론을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최근 개정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온실가스 배출 감수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추론형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친다 하더라도 38문제 정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승진 시험에서, 경정 승진에서 행작은 결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아주 주목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행작을 이제 기본 체계 이론 속에서 제대로 된 접근을 하고 그 속에서 체계적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현실을 고려해서.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전략을 갖고 25년 강의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지만은, 오늘 시험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스피드하게 어떤 부분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해설의 세부적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카페에 있는 승진스쿨, 경찰 승진스쿨 카페에 올려두고 있고 또 프라임 강좌에도 올려두고 있으니까 해설 자료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스피드하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런 것을 갖고 행사에서 어떤 걸 논점을 다루고 있고 출제인이 뭘 노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자료들은 갖고 계실 거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행정이론 전개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윌슨의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정치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 주자죠. 이원론이고 공사 이론론. 이런 논리는 아주 반복을 많이 했던 것들이고, 이번 애플비라든가 디목 같은 사람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요 정도 인물까지는 봐도 돼요. 학자 많이 넓히지 않는다고 했죠. 이 정도 사람은 봐둬야 될 수업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고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 고전적 관리론 계열에 있는 사람의 대표주자로 알아두세요라고 딱 찍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정치행정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고. 3번 사이먼. 자, 사이먼은 뭐죠? 가치와 사실을 그렇죠. 분리하고 어디로 간다? 사실을 토대로 해서 논리 실증적 접근하는 거죠. 여기 지문처럼 가치를 다룬다. 틀렸습니다. 4번에 왈도, 자, 행정원리주의자의 추종을 하면서가 아니라 왈도는 신행정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고 신행정론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적실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가치주의, 이걸 우리가 왈도주의라고도 불러줬던 것들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학습에서 수업에서 강의에서 교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치.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공익의 실체스러운 공익과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파악한다. 이건 이 1번 지문을 보자마자, 2번의 1번 지문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와! 하면서 만행자가 떠올라야 될 상황이죠.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과 구성과 내용, 단어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익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실체설적. 실체설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은 사익과 공익 관계를 어떻게 세팅하는가를 제일 주목해두라고 했었죠. 자, 그대로 적중한 거고, 이번에 가외성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첩, 중복, 그래서 중첩, 중복, 그리고 등전이성 세 가지 개념까지 구별했던 내용이고, 자,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3번 지문도 만행자 기본서 지문과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4번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효율성과 달리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자,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능률에서 시작하여 이 개념이 확장되면은 목표 달성도인 효과성으로 가고, 이 효과성에서 바로 능률과 효과를 합치면 효율성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비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성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걸 수업에서 설명을 딱 드렸었는데,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개념과 달리가 아니죠. 네, 같은 비용 개념을 토대로 해서 능률, 효과, 효율로 나아가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지문별 해설은 이 해설서에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린 스피드하게 한번 문제점들을 한번 기출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3번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장성이 높고, 자, 경영과 행정의 기본적 비교, 이건 아주 베이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3번에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배경, 즉 정치성을 지니죠. 경영보다는. 그래서 상대적 비교에서 맞고, 1번은 바뀌었죠. 2번에 바로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 협동 행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행정이 아니라 이건 경영이 오히려 좀 더 이러한 성향을 많이 갖습니다. 4번에 목표를 달성하여 인적 물적성을 동원하여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경영이죠. 이 지금 문제는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만의 특징을 물었기 때문에 1번은 반대로 되고 2, 4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공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 신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이론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는데, 자, 이 신공관리론, 즉 NPM과 신공공관리론과 그리고 거버넌스의 비교, 이들의 비교는 항상 수업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무난한 문제로 들어왔는데, 1. 작동 원리로서 경쟁, 뉴거버넌스는 협력. 그래서 경쟁, 성과, 고객, 이게 바로 NPM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만행정적 개념으로 정의를 해드렸죠. 자, 거기에 비해서 2번 보시면 정부 역할로 신공관리론은 방향 잡기를 유언은 노적기다. 아니죠. 네. 그 전에
전통적 정부가 바로 뭐였다? 여기가 노조는 정부고 이제 NPM에서는 어떤 정부를 하고 있다? 스티어링하는 그렇죠? 이 표현도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또보기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4번, 5번. 자, 신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자, 그래서 형평성 1970년대 정책론의 배경, 이념적으로 후갱태주를 배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론들이 전부 신행자입니다. 이번에 행정과학 이론의 현실적 합성과 적실성. 그렇죠. 이것도 우리 기본서적 지문이죠. 자, 3번에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아니죠. 안티 반실증주의 구조의 후행태주를 지니는 것이 바로 신행자이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는 행태론이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춰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6번. 정부 실패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 지대추구. 자, 용어인데 지대 독점으로 인하여 특권 특혜익으로 획득하기 위한 자원의 낭비, 지대추구, 렌트스킹이고 자, X 비율성. 바로 이 X 비율성을 수업 시간에 사례까지 아주 풍부하게 설명드렸는데 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네, 이 X 비율성은 관리상의 비율로서 경쟁이 없을 때 라이벤시텔의 X 비율성. 파생적 외부 효과. 자, 4번에 주인 대리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주인 대리 문제는 우리가 수업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제가 낸 모의고사에서도 이 지문의 이 함정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그대로 그 포인트를 지금 원래 기출 문제가 사용하고 있죠. 적중인데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무슨 문제인가? 원래 주인이 더 많은 정보력과 통제로 대리인을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되어서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져버린 현상,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있는데 1. 4번에 주인 대리인 문제는 주인, 즉 국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 오히려 부족하면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쉽겠죠. 반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의고사와 굉장히 유사하죠. 7번입니다.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은 자, 신제도죠. 1. 정부의 체계 구조에 대해서 공식 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의 독자성 자체, 아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변화 이유로 적절성이에요. 우리 수업 때도 했고 기본서에 있는 이 적절성의 논리 보다가 아니고 적절성의 논리를 쓰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3번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동형화가 강조되고 이 동형화의 논리는 사회적 신제도주의인데 특히 더 결정적으로 두 번째 경로의존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의존성적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맞습니다. 자, 8번 로위의 정책용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분배 정책은 정책 목표에서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죠. 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 국가가 가진 자원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분배죠. 분배. 나눠준다는 말 그대로 분배입니다. 틀렸고 규제 정책은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게 그래서 규제죠. 규제의 특징이고 맞고 재분배 정책은 롤링이라는 포크배럴 현상은 어디서 발생한다? 이건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성입니다. 오히려 재분배 정책은 4번처럼 바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 그래서 계급 대립적 성격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재분배죠. 그래서 구성정책, 이 구성정책 대표 사례 딱 두 가지를 하도록 했죠. 정부 조직 개편, 선거구 획정,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됐고 9번 의제 설정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어려워하시면 안 되죠.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 강의에서도 이 흐름 속에서 의제 설정의 루트에서 봤었고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요 장난치는 걸 봤었고 자, 의제 설정 모형에 동원형, 내부적 근형 그리고 외부 주도형을 구별하는 기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그렇죠. 사회와 즉 체제 의제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차이를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모형을 보면 안 되는데 자,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를 거쳐서 그리고 공중의제, 체제의제, 공중의제를 거쳐서 이제 정부의제로 이 순서 그대로 가면 뭐가 된다? 외부 주도형이 되는 거고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부 의제화 된다. 그 다음에 공중의제로 여기에 이제 Public Relation, PR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원형. 아예 PR 과정에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공중의제 사라져버리면 내부적 근형.
그러니까 공중 의제가 어디 위치하느냐, 이 체제 의제가 어디 위치하냐 가지고 세 가지 구별하면 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자 3번 한번 보세요. 내부 접근형은 외부 집단의 정책 결정자가 접근하여 의제 설정을 설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정보의 PR. 내부 접근형은 PR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PR 들어온 것은 어디였다? 동원형이었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 흐름 속에서 이해를 딱 하고 계시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3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또 이 포인트는 모의고사 만행자 파이널 600제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다고 여러분이 모의사로 한번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박스형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과거처럼 박스 무식하게 해가지고 몇 개 맞냐 이런 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1, 2, 3, 4 지문들이 행작적 의미를 많이 포함하면서 아주 응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향성의 변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쓰레기통 모형. 우리가 수업에서 학습했던 모형인데,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연성이라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구성원사의 응접성이 아주 약한 상태, 그래서 갈라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죠. 앨리슨의 조직과정 모형 2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를 SOP 표준원형이다. 자, 디귿에 만족 모형은 최적에 대한 선택을 목표로 계량적 분석과 직관적인 걸 쓰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적 모형이 쓰는 거고, 만족 모형은 말 그대로 사이먼은 만족적 기준입니다. 만족적 기준. 네, 이 만족이란 심리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의 합리 모형은 부분적 순차적 정책 결정과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 수정 방법. 이건 아예 주어가 점증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완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일회성에 쇄신적에 이러한 하향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이고 시행착오고 그리고 순차적이고 부분적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나카무라 스무르드 모형. 바로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모형은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 집행권자의 권한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지고 5가지 모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형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제가 수업 때 단어 찾기를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뭘 집중한다? 네, 결정권자의 재량의 크기를 가지고 집중하라라고 알려드렸죠. 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결정권자의 권한이 제일 큰 상태부터 권자의 권한이 큰 데부터 집행자의 권한이 그러면 제일 작겠죠. 이게 바로 고전적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자는 전혀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상태가 있다가 이제 지적 위원가에 되면 집행자에게 조금 더 행정적 재량적까지 재량이 넓어지고 협상에 되면 대등하다가 그리고 바로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관료적 위임가형까지 가게 되면은 그렇죠 더 커지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바로 이 재량적 위임가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면은 이 집행자 권한이 제일 커지는 단계입니다. 요렇게 권한의 크기 변동으로 주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결정자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하고 집행자는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이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 재량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제시문에서 본다면 이건 고전적 기술자일 거고 미연에 결정자가 목표를 세우고 대체적인 방법을 정하면 집행자는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폭넓은 재량권. 자, 결정권자가 목표 설정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재량권을 위임받아서 정책을 집행하죠. 하지만 목표 설정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협상형 가기 전 단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적 위임가형이 됩니다. 네. 자, 12번에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평가는 예비평가, 지금 본평가 개념을 뭐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서술하고 있는데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소망성과 실현성, 이거 맞죠? 그래서 평가성 사정을 한다. 그러니까 평가성 사정은 뭘랍니까? 전 단계에 있는 거죠. 평가성 사정 혹은 평가성 검토라고 불러주는데 요것은 평가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소망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들어오고 이 순서는 이론적 순서입니다. 현실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리고 과정평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착수 직전 분석, 사전 분석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평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평가로 불려지는 거죠. 영향력에 대한 총괄평가.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민주적인 시선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메타평가라고 부르죠. 메타평가. 자, 그러니 이 평가성 사정 호정 평가성 검토는 본평가 이전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인데, 그래서 본평가가 평가성 사정을 한다. 틀렸죠. 네. 자,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 정보원평가 기본법에 따라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가위원을 둔다는 거, 국무총리 아주 강조했죠. 재평가도 국무총리를 강조했었습니다. 13번에 타당성 위협 요인.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용어 정리,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용어 정리. 이거 우리가 또또북과 특강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용어 정리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번. 역사 효과는 정책 집행 기간 중에 외부 환경에서 결과에 영향을 받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역사, 네, 히스토리란 요 번역 때문에 역사 하니까 좀 오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용어를 구성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2번 모방 효과. 모방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의 실험의 대상으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거 뭐죠?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변화. 이걸 우리가 외부 타당성, 외적 타당성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손 이펙트, 호손 효과입니다. 틀렸죠? 모방 효과는 실험 집단, 즉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을 따라하는 걸 모방 효과라고 부르죠. 자, 3번에 호손 효과는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조건의 집단만, 즉 좋은 집단만 선정한다. 이걸 셀렉션, 선정 효과라고 불러줍니다. 틀렸고 4번에 검사 효과는 실험 직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나쁘거나 좋다. 이렇게 가면 이제 회귀 요인까지 가버리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 정책 변동 유형입니다. 자, 변동 유형, 변동의 유형으로서 정책 대체. 대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displacement,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술 보시면은 일부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바로 부분 종결입니다. 일부를 폐지하니까 부분 종결. 부분 종결. 자, 이번에 부분 종결은 정책 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다. 범위를 바뀌어버리다. 이건 부분 종결, 종결의 개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자, 승계 개념이 들어온 거고. 3번에 유지는 기본 권력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사업 내용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자, 이게 유지 맞습니다. 유지. 그래서 유지와 승계를 동시에 넣어버리면 사실 그 구별의 포인트가 좀 애매하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출전이 그걸 피했죠, 지금. 그래서 승계와 유지를 동시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러 종결이라든가 대체 같은 걸로 하고 명확하게 유지랑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지문을 배치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혁신. 혁신은 현존한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정책 수행에 되는 사업과 예산을 중단하고 아예 대전을 결정하지 않는 것. 이건 종결이죠. 혁신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 틀렸습니다. 15. 비공식 조직에 관한 설명과 정책. 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공식적 구조 및 기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비제도적이고 비가설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6번. 지식정보 사회에서 조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식정보 사회에 대한 건데 1번. 자, 전자정보를 위한 행정 업무 전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01년에 제정했고 지식정보 시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전자와 바로 요 사항은 우리 기본서에서 이 법률에 영역에 들어왔던 것들이고, 이번에 지식정보기술을 통하여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학습조직 구조, 이 학습조직 굉장히 강조했었죠. 3번에 지능정보기본, 올해 지능정보기본법, 제가 카페 자료로도 올려드렸던 지능정보기본법의 사항들인데, 그래서 보시면 공공민간 분야별로 해서 해안부 장관이 지능정보종합계획은 과기부 장관이 3년. 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또보기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냈고 17번에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자, 1. 테일러. 자, 2번 주먹구식 방법을 지향하고 작업 수행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이 주먹구식 방법 어때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작은 국어가 아닙니다. 국어가 아니라서 국어처럼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작다운 표현과 행작적 지문을 사용하는 게 제대로 된 전공시대 행작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제일 잘 맞춘 게 자부학원대 시중에 있는 만행작 교재와 강의가 제일 잘 맞아 떨어져 지금 그대로 입증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스코프 분류에 따르면 개방 합리체제,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 체제라고 했죠. 그러므로 개방 합리 조직 이론 구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폐쇄 체제로 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18번. 조직 이론이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로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본다. 2번.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보다는 사회인이라 부르죠. 사회 심리적 존재. 3번. 맥그리거의 Y론은 인간을 경제적 이익. 이건 X이론이죠. X이론. 네, 틀렸습니다. 자, 19번에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알더퍼 ERG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했는데 요 메슬로우와 알더퍼는 꼭 비교하면서 알더퍼를 냈을 때는 메슬로우를 끌어들여서 낼 겁니다 라고 기출 해설과 모의고사도 받고 기본대도 봤었고. 자, 그럼 가볼까요? 1. 기억. 알더퍼는 메슬로우와 같은 인간의 복수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구의 범주화가 되고 계층 구조를 있다고 봤으나 욕구의 계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슬로우 입장을 부정했다. 순차적이면서 백도 일어나는 거죠. 역진성도 일어나는 겁니다. 중첩도 허용되는 거. 이게 차이점이었죠. 네, 그래서 틀렸고 부정하게 틀렸고. 얘네 알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계가 뭐였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나눴었다. 욕구의 백 후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첩을 인정하지. 이런 점을 보완한 게 ERG 관계 즉 존재 관계 성장 세 가지로 분류했었죠. 님 맞고 이것에 알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대하여 한 계층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후진 하향적 맞고. 리얼의 알더퍼의 존재는 생존에 필요한 유형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메슬로우의 생리적 사회적 욕구는 자 존재 이게 relationship, growth 바로 요 관계에 들어오죠. 사회적 욕구 관계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생리적 욕구 관계 사회적 욕구 분류가 틀렸죠. 옳은 것이니까 기억, 니은디 것이군요. 틀린 건 기억, 리얼. 자, 20번 관료제 비판. 이 관료제 비판은 네, 이거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관료제 비판 관련돼 가지고 바로 블랙스버그서는 그대로 적중시켰고 이것도 관료 비판 관료 특징이 아니라 비판이다라고 제가 수업 때 아주 강조하면서 바로 이 강의실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반가운 문제죠. 자, 가봅시다. 관료 비판에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블렌 효과. 베블렌은 한 가지 기술만 훈련받고 준수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 바로 이겁니다. 자, 피터의 원리. 바로 관리 계층의 능력을 넘는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기억 니은 요거 용어로 꼭 알아두세요라고 했던 거고. 골드라는 관료제의 정해진 규칙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추구하는 무산일주의, 골든의 무산일주의. 자, 그리고 머튼 나왔죠. 머튼은 분업 구조로 인하여 하위 조직의 특수익을 우선. 이게 뭡니까? 할거수죠. 제가 이 관료제 비판론에서 제 기본서에 보면 아예 자료로서 쫙 넣어주면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튼은 동족와의, 셀즈닉은 할거주의. 요렇게 해서 셀즈닉의 할거주의라고 아예 제목 볼처럼 펴놓고 머튼은 동족과의 이 둘만 딱 구별하세요라고 이것만 아세요 했는데 시험 지문에 그대로 냈죠. 아주 반가운 문제입니다. 우리 수업을 들은 여러분에게는 제 기본서 370페이지에 그대로 자료 한 페이지로 딱 들어서 이 두 볼드체만 기억하세요라고 했고 또또북에서 정렬까지 했던 상황이죠. 네. 자, 21번. 조직의 구조적인 특징을 바라본 갈등의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갈등도 아주 핫 이슈라서 꼭 봐야 된다고 근데 들어왔죠. 자, 조직의 희소한 자원 내에서의 경쟁 되고, 두 번째, 조직의 분업 구조를 하위 부서 간의 업무 특성, 업무 수행 태도, 문제를 보는 시각 차에서 유발한다. 됐고, 보상 시스템의 보상 구조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집단 성과금은 집단 내 개인 간의 협력을 유도하지만 집단 간의 갈등도 초래되고 있고. 자,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부산 경찰 특공대 케이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고. 4번에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 수행은 쌍방향 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 수행에 비해서 갈등 관계로 진화되기가 쉽다. 반대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일수록 더 갈등으로 진화되기 쉬운 겁니다. 이건 반대로 서술되어 있죠. 요 4번 지문은 제 모의고사 파이널 600지에서 쓰고 있는 함정 구조랑 똑같습니다. 참 반가운 문제인데 어쨌든 요 표현 아마 일방향 집중형과 쌍방향 집중 업무 구조에서 갈등 구조 요 부분은 오해하기 딱 쉽죠. 그래서 문제로 딱 들어왔는데 자 됐고. 22번에 직업 공모제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 4번 문제. 신분 보장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외부 환경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 행사가 틀렸죠.
직업 공무원제는 관료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아주 경직적이고 또 하나 일반 행정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계급제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영양평가. 이 문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영양평가 제가 인사행정에서 아주 영양평가 꼭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반갑죠. 네. 영양평가 가봅시다. 1.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직접 관찰이 아닌 추측이나 유추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한다. 영양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모의 실험이라든가 센터적 방식을 쓴다라고 했죠. 이 주관성을 어떻게 이 주관성을 배제하면 영양평가가 될 수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미래적 평가가 영양평가인데 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자, 24번 경력개발입니다. 경력개발 문제. 자, 경력개발 문제 1. 경력개발은 구성원의 적성, 지식, 경험, 능력, 조직, 목표, 필요한 직무와 조화되도록 정의고 2번 경력개발은 직무가 아닌 직급, 직급이 아니라 일, 하는 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점점 전문화시켜주기 위한 경력 커리 관리를 하겠다는 게 경력개발 제도의 취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직무입니다. 자, 퇴직관리입니다. 퇴직관리. 이제는 인사행정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입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갔을 때 퇴직까지도 행정범위로 넣어준다고 했죠. 퇴직관리입니다. 자, 1. 퇴직관리는 인력의 조회 퇴직 상황을 분석 예측할 측정 인력. 자, 이번에 퇴직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퇴직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도 고려하고 3번에 퇴직 억제 전략으로는 퇴직 전 재직자의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조기 퇴직 명퇴 활성화. 말이 안 맞죠. 지금 조기 퇴직 명퇴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억제를 시킵니까? 네, 이건 그냥 퇴직 관리가 아니라 그냥 용어로서 보더라도 아예 모순돼 버리는 지문이 됩니다. 3번입니다. 26번. 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봉입니다. 연봉제. 자, 1. 공무원 보수 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직업 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3번. 자, 정무직 지방공무로 임명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 그래서 지방공무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적 연봉제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 평가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정급적 연봉제로 가버립니다. 성과급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틀렸고 27번이 이게 그래도 조금 응용 문제처럼 바뀌어져 있지만 그래도 풀 수 있죠. 자, 우리가 징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징계, 자, 징계령 12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 징계에는 자, 과반수 위원 제적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했는데 만약 이 과반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가장 불리한 사람의 의견을 그다음 유리한 사람의 의견에 더해서 정족수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 단서정할 붙어 있는 거 거기에다가 경징계와 중징계 단계들 알겠죠? 네, 그것만 딱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죠. 견책 감봉부터 시작해서 네, 정직 바로 파면, 해임 파면까지. 자, 강등도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자, 그거 원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응용 문제로 나오는데 징계 매자인 공무원갑에 대해서 징계의결위원회 위원회에서 자, 6명 출석했고 위원회 의견이 분분했다. 갈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징계원 A와 B는 정직 2개월. 자, 정직 나왔죠. C는 정직 1개월. 당연히 정직 2개월, 1개월이 더 가볍죠. 그다음 징계 D는 감봉 3개월. 징계위원 EF는 감봉 2개월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즉 무거운 것부터 유리한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징계를 제시했었다라고 해놨죠. 그렇다면 자, 견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봉을 할 때는 감봉도 개월수로 들어가니까 정직은 나온 상황 중에 제일 지금 무거운 중징계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은 바로 결국 갑에 대한 징계는 이렇게 결합시키면 그렇죠. 감봉 3개월로 결합이 돼버립니다. 네. 가장 불리한 의견을 유리한 의견으로 결합시켜 간다. 숫자를 더해간다. 요거였습니다. 28번 쉬크의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쉬크입니다. 알렌 쉬크, 자 쉬크, 머스그레이브 그리고 윌리엄스 이 세 명은 꼭 알아둬야 될 재정의 기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조된 인물인데 그대로 들어왔죠.
자, 시크는 총량적, 배분적, 운영적 효율성이고 요 1번 지문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총량적 재정 규율은 한 국가의 재정 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 이 배분 3번 배분적 효율성은 정부 내에서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간의 전략적 배분 분배. 3. 운영적 효율성은 각 사업 부문에 투입된 예산으로 공공서비스 산출을 최대한 즉 운영상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건데 이를 위해 불용액의 이율을 엄격히 오히려 운영상에서 불용액 사용하지 않는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너네 부서 다시 써. 이건 뭐다?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유인기제가 되는 거죠.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12월의 열기라든가 바로 이런 현상과도 연결했던 내용입니다.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엄격히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자, 29번 윌답스키가 분류한 예산 유형론입니다. 윌답스키 예산 문화론과도 관련되는 요 문화 유형인데 요 표는 그대로 확인하고 있어야 될 표였죠. 우리 기본서에서 그대로 딱 하고 한가운데 본문에다 딱 넣어드리고 예산 평가표입니다. 요 예산 문화 평가표니까 윌답스키 표 알아두세요. 그래서 재정력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즉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재정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따라서 자 여기 우리 교재표와는 반대로 들어와 있는데 보면 기억은 뭐습니까? 네, 이건 바로 선진국형의 반복형 예산. 니은 어디죠? 보충적 예산. 디귿은 바로 이건 미국 도시정부를 나타내고 있고 리을은 점증주의적 예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에 자, 여기 보세요. 함정 장난쳤는데 세입 중심적 예산 결정에서 양출 재입이 아니라 이건 양출이 아니라 양입 제출.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돼 버립니다. 양입 제출은 뭐다? 네, 요 쓸 걸 먼저 다 정한 다음에 그냥 끌어들여 버리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요 양입 제출 이게 만약에 뭐 자녀분들 용돈 준다면 용돈 받을 때 엄청난 구조가 양입 제출이 된다라고 수업에 농담까지 했던 바로 양출 제입의 양입 제출입니다. 네, 말을 바꿔버렸죠. 3번, 30번. 자,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장치입니다. 불성립. 자, 그러면 우린 제도적으로 이미 불성립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자, 1. 바로 준예산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의회 준예산은 헌법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의회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준예산 넘어갑니다. 틀렸죠. 자, 31번 국가재정법상의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운영에 관해서인데 네, 이 문제 재정운영에 관해서 바로 온실가스 감축 예인지 예산 우리 예산 형식에 이게 새롭게 들어갔죠. 23년도 재정법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추가되었고 우리 카페 그리고 자료로서 이 사항까지 확인하고 갑니다라고 한번 자료까지 올려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자, 설사 그걸 안 봤다 못 봤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것들은 좀 응용화시켜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1. 정부는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효율성 책임을 높이다. 이건 정의적 규정입니다. 목표고 법조항의 목표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는 기재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방식에 의하여 각 중앙서장이 작성한다. 네, 맞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에게 이거 여가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 게 바로 뭐냐 4번 함정 트릭을 썼습니다.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 600체에서 한번 다뤄볼 트릭이었는데 자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의 개요, 규모,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표, 효과 분석. 그 밖에 예산의 온실가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나열한 것은 거의 그냥 그런 거구나인데 바로 핵심 여기였죠.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산의 지무부처가 어디라고? 예산 기재부죠. 환경부 장관은 협의합니다. 협의부처예요. 알겠죠? 환경부 장관 아닙니다. 똑같이 성인지 앞에 뭐가 붙건 간에 여러분 예산서 뭐 성인지 예산서건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건 예산의 주부처는 기재부라는 거예요. 기재부. 여기에 그 관련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성인지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 여가부 장관에게 협력 부서로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어디 환경부에게 협력 부처로서 협조 부처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가 틀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함정적 장난이죠.
자, 32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재정 관련본 재정정보공개조, 이 재정정보공개조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기금 결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이런 매체를 통하여 하고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지자체 재정의 중요한 사항에 국가 채권의 현황, 그 밖에 변동 내역, 국가 재정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자, 중앙과서장은 세입세출 운영 상황을 기금관리 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영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자, 1, 2, 3은 사실상 그냥 이걸 가지고 하나씩 따져서 다 평가한다. 아니고 요 추론형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자, 4번 한번 보세요. 기재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를 구별하여 공시하되 지자체 간의 비교 공시. 네. 그래서 재정정보 공시 제도로서 이호조라든가 재정 알림이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 지방자치, 지방행정 관련되는 것의 주무부처는 어디다?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 알겠죠? 설사 제일 장난식이 지방재정이라 하더라도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 지방세제국, 세제과가 들어가 있어요. 기재부가 아니고 행안부로 바뀌어야죠. 네, 요게 이제 행정적 토대로 추론을 해볼 문제들이죠. 네. 모든 법령과 세부 시행령까지를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 자료를 줘도 여러분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행정학에서 이 전공 과목에서 결국 묻고자 하는 행정적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본 테두리를 토대로 탄탄히 쌓았을 때 이런 이제 논외로 펼쳐지는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서른 8개는 당연히 정상적 만행적 학습 속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게 지금 오늘의 기출을 보면서 검증되고 있는 거죠. 네, 행정학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만 그냥 야매 그냥 뭐 대충 암기나 하고 두 문자 외워버리고 그냥 기출 몇 개 풀면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건 정말 선배들의 잘못된 학습 행태였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된 폭에 따라서 변화된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셔야만 행작 때문에 제가 수업 때 항상 하죠. 행작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가셔야 됩니다. 승진으로 가셔야죠. 33번입니다. 발생주의죠. 자, 발생주의 회계. 자,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요 재정 회계 부분도 행정범위 안으로 이제는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들어왔었는데 1번, 2번 보십시오. 미지급 비용과 미수수익금 반갑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물론 뭐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이 미지급과 미수 금액 같은 경우에 발생주의로 했을 때 바로 이게 특징적으로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은 현금주의와 달리 바로 이게 기록상에 체크된다. 표로도 만들었고 이건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수업 때 강조했던 지문 그 자체입니다. 네, 맞췄죠? 자, 지방 파트를 들어가 보죠. 원래는 요 지방 재정 파트까지도 정부와 사회 문제까지도 좀 넓게 접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자,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1번, 2번에 요 팁은 모형되건데 3번에 지방자치는 공공재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어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행정, 광역행정의 논리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5번에 지자법상에서 의회와 장과의 관계. 자, 의회와 장은 지금 기존에는 물론 이제 지자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른 형태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의회와 지방자치장 간의 기관 대립형인데 그래서 대립의 핵심은 의회장의 불신임과 장의 의회의 해상권인데 이건 이론이고 우리 있다 없다 아주 강조했죠. 또 보이서 강조했었고 모의고사에도 봤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3번에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과 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없죠. 불신임은 딱 하나 어디만 남아있다? 의회 의장단인데 의회 요 의원 사이에서만 불신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6번 자 세외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세외수입의 요청이 돼 사용료 재산임대 수입 분담금이죠. 자 그리고 4번에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의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이용 사용이 이게 사용료인데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은 수수료 개념이에요.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건 수수료, 시설에 대한 건 사용료, 분담금, 부담금 이렇게 딱 4개를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 문제였죠. 네. 자 37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여러분이 뭐 실무정을 하시든 경찰을 하시든 바로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될 문제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개정됐고 자료로서 요 주관부처와 범위 요게 들어와 있는 허용되는 금액
3만 원,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까지 넓어진 것까지 확인하세요 했던 문제였는데 자, 함정을 어디에 파고 있냐? 3번 보시면은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의 충돌이 아니고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총괄부처가 어디다?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아주 강조했던 사항이죠. 네. 38번입니다. 지령정보와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포데믹. 요거는 우리가 수업 때 요 용어 정리합시다 하고 아주 부정적 용어들 꼭 알아두세요. 특강에서도 강조했고 또또에서도 넣어놓고 기본 이론 때도 이 용어 했는데 용어 그대로 주어졌죠. 땡큐 문제입니다. 3번에 선택적 정보 접촉은 전자파놉티콘. 전자파놉티콘은 감시받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밴담의 소설에 따와가지고 파놉티콘을 사용하고 있고 선택적 정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 특히 유튜브 시대 이 선택적 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죠. AI 알고리즘이나 결국 그 정보만을 주니까. 네,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39번 주민참여예산 제도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심의 과정이 아니라 편성에 그것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번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39조에 근거한 거죠. 네, 틀렸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화되어 있다. 이게 국민참여예산제와 다르다. 네, 강조했던 내용이죠. 3번 이것은 유거버넌스보다 공공관리론이 아니라 바로 이 반대로 서술되죠. 틀렸습니다. 40번 문제도 윤석열 정부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갑죠. 자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소방방재처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자, 두 번째 이명박 정부는 중앙인사 우리나라 인사제도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딱 하나뿐이었죠. 김대중 정부 때. 네,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재인 정부 때는 경호실을 대통경호처로 하고 경호처에 대해서 차관급. 자, 그 다음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이겁니다. 그래서 부로 왔다. 네, 요거 개정된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내용으로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경정승진 행작, 경찰 행작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보셨는데 스피드하게 정리를 했고 세부적 지문들은 해설서 첨부 파일에 첨부해두고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험은 끝났습니다. 경정승진 행작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제 행작이 전공 수준에서 심화적 내용까지 들어가고 있고 영역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충 뭐 깔끔 뭐 기출 좀 보고 뭐 두 문자 외워가지고 대충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의 승진을 위한 인생을 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행작은 절대 버릴 과목이 아니죠. 역으로 제대로 해주면 아주 중요합니다. 보셨듯이 40문제 중에 38문제가 우리 수업에 했던 포인트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승진에서 38문제를 행작에 맞추고 과연 승진에서 불리하실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정승진에서. 아셨죠? 자, 행작 앞으로 저와 함께 제대로 된 이해를 토대로 한 그렇다고 양을 엄청 늘리는 잡다한 행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행작에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학습을 해두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행작 변화 단위로 내어가지고 앞으로 연간 커리와 OT 영상과 더불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플랜을 가고 함께 계속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지로 갈수록 승진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건 현실이죠. 네, 그만큼 승진했을 때 또 가치도 높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커리와 본격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